비타민C 면역의 상징이라는 착각 겨울만 되면 약국 앞에 비타민C 제품이 산처럼 쌓입니다. 감기 예방엔 비타민C. 이 문구는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하지요. 그래서일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챙겨 드시며 이것만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질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비타민C를 꾸준히 먹는데도 왜 자꾸 감기에 걸리죠? 건강식품으로 돈은 쓰는데 몸이 예전보다 더 피곤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저 아무 때나 물 한 잔과 함께 삼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비타민C는 언제와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면역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약의 종류보다 복용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분명히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를 보호하고 백혈구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면역력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효능이 나타나려면 체내 흡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흡수율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속 비타민C 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섭취 후 2에서 3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 한 번, 그것도 식사와 상관없이 비타민C를 복용하면 대부분의 영양분이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됩니다. 먹긴 먹는데 몸이 못 쓰는 영양제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 즉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집니다. 지방에 저장되지 않고 과잉 섭취분은 바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먹을 때 면역세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1970년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이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 신드롬이 일어났죠. 하지만 수십 년간의 후속 연구 결과는 복잡했습니다. 학계는 아직도 이렇게 논쟁합니다. 정말 비타민C가 감기를 막을 수 있는가? 면역력 향상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복합적인 결과다.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해결사는 아닙니다. 잠 부족, 스트레스, 식습관 불균형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제대로만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제대로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비타민C를 삼키면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반대로 점심 식사 후 단백질이나 철분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가 영양 흡수를 돕고 산화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같은 비타민C라도 타이밍과 조합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타민C를 믿음이 아니라 이해로 대하는 것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즉시 반응합니다. 비타민C를 단순히 감기 예방용으로 생각하기보다 면역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하루 습관의 일부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몸이 비타민C를 흡수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비타민C. 선생님, 저는 하루에 비타민C 2000ml씩 챙겨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분은 건강을 신경 쓰는 모범 환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그 많은 비타민C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C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물에 녹고 우리 몸이 필요 이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로 배출됩니다.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한 번에 약 200기 250무 정도. 그 이상은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에 왕창 먹는 방식은 사실상 돈을 버리는 셈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그렇다면 고용량 비타민C는 왜 팔리는 걸까? 사람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심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리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운반 단백질, 트랜스포터, 혈액 속 비타민C를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 통로는 일정 개수만 열려 있습니다. 즉, 문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많은 비타민C가 혈액을 떠돌아도 세포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 나이가 들수록 이 운반 단백질의 수와 기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 10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복용하면 비타민C가 몸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할 섭취. 하루 한 번 1000ml 지거리초보다 아침 500ml하고 점심 500ml로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면역세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흡수 경로의 다양성입니다. 비타민C는 음식 속에서도 들어옵니다.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시금치 등. 이 식품들은 천천히 소화되며 비타민C가 자연스럽게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합성 영양제는 한 번에 대량의 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몸이 놀라서 과잉을 처리하느라 급히 배출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흡수 효율은 떨어지고 효과도 미미해지죠. 그렇다면 흡수를 막는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카페인입니다. 커피나 녹차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비타민C가 빠르게 몸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둘째, 흡연. 흡연자는 산화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비타민C가 방패막이로 계속 소모됩니다. 흡수보다 소모 속도가 빠른 셈이죠. 셋째, 당분 과다 섭취. 혈중 포도당이 높으면 비타민C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건 마치 교통체증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흡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형 비타민C, Sustained Release나 지질 입자 형태, 리포소말, 비타민 C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천천히 방출되어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로 흡수율이 높아지는가? 지질형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체중, 간 기능, 식습관, 복용 시간, 모든 것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비타민C를 오래 복용하는 분들 중 일부는 얼굴이 예전보다 노랗게 변했다거나 소변이 진한 색으로 변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개 흡수되지 못한 비타민C의 산화 부산물 때문입니다. 즉,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넘겼다는 신호입니다. 비타민C는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정확히 섭취해야 합니다. 의학은 늘 균형의 예술이니까요. 다음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천연형 vs 합성형 비타민C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흡수력과 안정성에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천연형과 합성형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저는 천연 비타민C만 먹어요. 합성은 몸에 안 좋다던데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C는 어디서 나오고 합성 비타민C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두 종류의 비타민C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 안에서는 천연이든 합성이든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천연은 좋고 합성은 나쁘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적 신뢰감과 마케팅 언어의 힘입니다. 자연에서 온, 과일에서 추출한, 유기농 야인 원료 사용, 이런 문구를 보면 왠지 몸이 더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천연 비타민C 제품은 결국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L설리초와 L아스코르빈산이라는 동일한 성분을 사용합니다. 즉, 자연 유래라는 표현은 대개 원료의 출발점이 자연물일 뿐 최종 제품은 여전히 합성 과정을 거친 비타민C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이는 함께 들어있는 보조 성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귤류나 아세로라, 카무카무 같은 과일에서 얻은 천연 비타민C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식물성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비타민C의 산화를 늦추고 세포 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죠. 즉, 비타민C 단독 효과보다 복합작용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C는 순도는 높지만 조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흡수되지만 그만큼 빨리 배출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천연형은 느리지만 오래가는 친구, 합성형은 빠르지만 짧게 사라지는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천연 비타민C 복합제, 에세로라 추출물과 합성 비타민C 단독 복용보다 혈중 농도를 20%더 오래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두 제품 간의 효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큰 차이는 없지만 미세한 차이는 존재한다. 이게 현재 의학계의 중립적 결론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를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연형이든 합성형이든 흡수율은 복용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식사 직후 단백질이나 철분과 함께 하루에 2초와 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 이게 가장 과학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죠. 비타민C는 빛과 열에 약합니다. 즉, 천연 비타민C 주스를 매일 갈아 마시는 습관이 생각보다 비타민C 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믹서기, 열과 산소에 노출되면서 절반 이상이 산화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특히 냉장 보관 중에도 비타민C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주스로 먹을 때는 가능한 한 즉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형태보다 지속적인 섭취 패턴입니다. 천연형이든 합성형이든 꾸준히 섭취하고 카페인이나 흡연 같은 방해 요소를 피하는 것이 진짜 해답입니다. 비타민C는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몸속 면역계의 리듬을 맞추는 하모니의 영양소니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공복에 먹으면 왜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빈속 복용은 오히려 면역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위산과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생기는 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C를 삼키는 분들 많으시죠? 속이 조금 쓰리긴 해도 금방 괜찮아지니까 괜찮아요. 이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 쓰린 느낌이야말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산성 물질입니다. 화학식으로 보면 L아스코르빈산,
이름 속에도 산이 들어있죠. 공복 상태에서 위산이 이미 강하게 분비되어 있을 때 비타민C가 들어오면 산성과 산성이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위 점막이 자극되고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면 위벽이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빈속 복용 후 속쓰림, 트림 혹은 메스꺼움을 자주 호소합니다. 면역을 높이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위가 약해진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일입니까?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위와 장의 환경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빈속 복용은 이 환경을 흔들어 놓는 셈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생리학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는 단순히 음식 저장소가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의 70% 이상이 장 위축, 액시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위와 장이 편안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공복에 강한 산성 비타민C를 자주 넣으면 위 점막의 방어선이 약해지고 장내 균형이 깨져 면역의 중심축이 흔들립니다. 결과적으로 백혈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감기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빈속에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위 점막 손상 마커인 펩신 활성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가 불균형하게 증가해 역류 증상이 악화된 사례도 있죠. 특히 60세 이후 위산 분비 조절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런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나이에 따라 부담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식사 직후 또는 간단한 간식 후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 속에 음식이 완충작용을 하여 비타민C의 산성을 중화시켜줍니다. 또한 음식에 포함된 지방과 단백질이 비타민C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중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줍니다. 즉, 위는 편안하고 면역세포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닭가슴살 샐러드나 견과류와 함께 5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한다면 흡수 효율이 전체 30% 높아지고 속 불편함은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위와 면역의 균형을 동시에 지키는 의학적 습관입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주스랑 같이 먹으면 좋나요? 대부분의 오렌지 주스나 음료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이 혈중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올리면 비타민C의 세포 내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즉, 단맛이 강한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또는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과 함께 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치엠칼텍초코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조건에서만 면역 기능을 충분히 돕습니다. 위가 불편하면 면역도 흔들립니다. 위와 면역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언제나 같이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그거야 나라면서 맞춰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를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어떤 조합이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활성화시키는지, 그리고 의외로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달라지는 반응. 비타민C는 그냥 물이랑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양소는 고립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지요. 비타민C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 분비와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 플러스 음식의 조합은 단순한 영양 상식이 아니라 면역을 살리는 의학적 전략이 됩니다. 먼저 좋은 조합부터 살펴볼까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높이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 시금치, 브로콜리, 검은콩 등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데 이때 비타민C가 함께 들어오면 철분을 이온 형태로 바꿔 장벽을 쉽게 통과하게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산소 운반 능력이 높아지고 면역세포의 에너지 생산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빈혈 있는 분들은 철분과 비타민C를 같이 드세요. 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의 황금 조합은 단백질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보조인자입니다. 즉,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콜라겐으로 전환될 때 비타민C가 촉매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과정이 활발해야 혈관이 탄력 있고 상처 회복이 빠르며 면역세포가 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 닭가슴살, 두부, 달걀과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하면 혈관과 면역 모두의 이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타민C의 효과를 없애버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튀김이나 버터 음식. 기름에 과열된 산화지방은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을 소모시켜버립니다. 즉, 비타민C가 들어오자마자 산화물 중화에 다 써버려 정작 면역세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커피와 홍차. 이들은 카페인뿐 아니라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비타민C의 흡수를 억제합니다. 식후 바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분이라면 비타민C 복용을 1시간 정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당분. 혈당이 높아지면 비타민C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 두 물질은 구조가 비슷해서 혈당이 높을수록 비타민C가 세포 문 앞에서 밀려납니다. 즉, 디저트 후 바로 복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소개하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닭가슴살, 키위, 레몬즙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비타민C 단독 복용 그룹보다 면역세포 활성 수치가 1.5배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합이 아니라 음식 간의 조화가 면역 반응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침, 토스트 플러스 달걀, 플러스 귤 1개. 귤의 비타민C가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점심, 닭가슴살, 샐러드, 브로콜리, 플러스 비타민C 500mg, 철분 흡수 상승. 저녁, 두부구이, 플러스 피망볶음, 비타민C 250mg, 산화 스트레스 완화. 이런 간단한 식사 조합만으로도 비타민C의 효율은 2~3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과일만 잔뜩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부릅니다. 당분이 높으면 흡수를 막고 잇몸이나 위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과일은 소량,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가 이상적입니다. 결국 비타민C는 언제보다 무엇과 함께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복용법만 외우지만 몸은 음식의 흐름 속에서 영양을 인식합니다. 비타민C도 예외가 아니죠.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의 효능을 무효로 만드는 잘못된 생활 습관 3가지, 즉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피해야 할 행동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면역 루틴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타민C를 무효로 만드는 3가지 습관.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 먹어도 왜 나는 감기가 자주 걸리지? 피로가 여전하네.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나요? 그 이유는 단순히 섭취 부족이 아니라 몸 안에서 비타민C가 쓰이기도 전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고쳐도 여러분의 비타민C는 2배는 더 오래 머물며 진짜 면역력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커피와 카페인 음료. 식사 후 커피 한 잔 거의 모든 어르신의 일상이죠. 하지만 비타민C 입장에서 보면 그건 흡수 차단 신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일으켜 비타민C를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몸이 커피로 인한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배출할 때 비타민C도 함께 쓸려 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 속 탄닌산이 비타민C와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후 커피를 마신 뒤 비타민C를 복용하면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1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식전 커피, 식후 비타민C,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흡연과 간접 흡연. 담배는 비타민C의 가장 큰 적입니다. 연기 속에 포함된 활성산소가 비타민C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비타민C 소모량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흡연 후 30분 동안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가 연기 속 독성 물질과 싸우느라 다 쓰여버리기 때문이죠. 결국 남는 게 없습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가족이 피운 담배 한 개비가 노인의 하루치 비타민C를 절반 가까이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야식과 수면 부족. 비타민C는 낮 동안 쌓인 산화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데 필수입니다. 하지만 밤, 늦은 시간까지 음식 섭취가 이어지면 비타민C는 면역 회복보다 소화대사에 우선 사용됩니다. 즉, 밤새 위와 간이 바쁘게 일하느라 정작 면역세포는 휴식을 얻지 못하는 셈이죠. 게다가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은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시키고 결국 면역 방어선을 약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잠을 줄이는 건 비타민C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모두 비타민C의 생리학적 작용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골라도 몸 안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영양제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나쁜 습관이 남아있다면 비타민C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습관을 고쳤을 때 몸의 반응이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커피를 식전으로 옮기고 밤 11시 이전에 잠들기 시작한 한 68세 남성 환자는 불과 2주 만에 아침 피로감이 줄고 감기 기운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낮아졌죠.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약을 바꾼 것도 아닌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 몸 안에서 늘 대기 중입니다. 다만 문을 닫아 놓으면 들어오지 못할 뿐이죠.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 부족이 면역세포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피로상처 회복자증 감기 등 우리 몸이 보내는 면역 저하의 신호들을 세밀히 짚어보겠습니다. 몸의 작은 SOS를 알아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면역세포가 약해지는 신호들,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가 늦게 아물면 면역이 약해진 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몸은 그보다 훨씬 미묘하고 조용하게 면역 저하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 중 상당수가 비타민C 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니라 백혈구와 림프구 같은 면역세포의 작동 에너지입니다. 즉, 비타민C가 충분해야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고 병균과 싸울 때도 제나서 때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잦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균형을 잡는 역할도 합니다. 즉,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피로감이 지속되고 정신이 맑지 못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 섭취량이 적은 고령자 그룹이 적정 섭취군에 비해 정신적 피로, 호소율이 1,800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 속도 저하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피부, 혈관, 근육 등 모든 조직의 보수재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손에 작은 상처가 나도 오래도록 아물지 않거나 흉터가 진하게 남는다면 비타민C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면역세포가 손상 부위로 신속히 이동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잦은 감기 또는 미열의 반복입니다. 이건 비타민 C 부족의 가장 흔한 경고입니다. 면역세포가 병균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평소 같으면 무시할 정도의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림프구의 반응 속도가 젊은 시절보다 3주간 40% 감소합니다. 즉, 면역의 반응 속도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죠. 이때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하면 이 속도를 빠르게 되돌려줍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잇몸 출혈과 멍이 잘 드는 증상입니다. 이건 혈관벽의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콜라겐 구조가 불안정해져 모세혈관이 쉽게 터지고 염증 반응이 길어집니다. 특히 칫솔질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다리를 살짝 부딪혔는데도 멍이 오래 가는 경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비타민C 결핍의 전형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비타민C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합성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부족하면 기분 안정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들고 무기력이나 가벼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 초기 환자 중 상당수가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정상 이하로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부의 거칠음과 모공주의 각질 증가입니다. 이건 피부 세포가 재생될 때 필요한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억제뿐 아니라 각질층의 회복에도 관여하기 때문이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푸석해지는 건 면역이 약해졌다는 눈으로 보이는 경고입니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증상 패턴을 미세 결핍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즉, 혈액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와도 세포 수준에서는 이미 결핍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땐 단순히 비타민C 수치가 아니라 섭취 패턴과 생활 습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감기와 피로로 병원을 자주 찾던 분이었는데 혈액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들어보니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 점심은 거르고 저녁 늦게 식사 후 비타민C를 복용하셨죠. 이 패턴을 바꾸어 아침 식사 후 500mg, 점심 후 500mg로 나누어 섭취하도록 지도했습니다. 3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감기도 안 걸리고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했을 뿐이죠.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를 둘러싼 의학계의 논쟁, 고용량 주사 vs 경구 복용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가? 과학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사들 사이의 논쟁, 고용량 주사 vs 경구 복용. 선생님, 비타민C 주사 맞으면 면역이 확 좋아진다던데요. 사실인가요? 이 질문은 요즘 병원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 주사는 일명 피로회복 주사, 백옥 주사 등으로 알려져 병원, 피부과, 심지어 미용샵에서도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습니다. 과연 주사는 기적의 치료제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유행일까요? 먼저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입으로 먹는 비타민C는 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중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체는 한 번에 약 200개의 50ml만 흡수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주사로 비타민C를 직접 혈관에 투여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중 농도가 수십 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주사는 즉각적인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사는 흡수가 빠른 대신 유지도 짧습니다. 고농도의 비타민C가 혈액에 머무는 시간은 약 2-3시간 정도. 그 이후에는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됩니다. 즉, 강렬하지만 짧은 불꽃 같은 효과입니다. 반면
경구 복용은 서서히 흡수되어 하루 종일 일정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면역력은 단시간에 폭발보다 꾸준한 리듬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일상적 복용이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의사들은 고용량 주사를 권할까요? 그건 특정 상황에서는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 중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심한 환자, 수술 후 회복기에서 염증 조절이 필요한 경우, 흡수 장애로 경구 섭취가 어려운 환자, 이런 경우엔 주사가 일시적인 회복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C 주사가 피로감 개선과 염증 완화에 단기적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정기적으로 주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학계의 논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찬성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농도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세포 내에서 암세포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항암 효과를 돕는다. 반대파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효과는 실험실 수준에서만 나타나며 실제 인체에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결국 핵심은 용량과 맥락입니다. 의료 환경에서 정밀하게 관리되는 고용량 주사와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맞는 주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는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체내에서 대사되며 옥살산으로 변하는데 이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60세 이상,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기 전에는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사전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주사는 급한 불을 끄는 소방차고 경구 복용은 매일 집을 지키는 소화기입니다. 즉, 주사는 단기 응급용이고 경구 복용은 평생 면역 관리의 기본입니다. 몸은 단발적인 자극보다 리듬 있는 관리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주사는 선택일 뿐 기본은 꾸준한 섭취입니다. 비타민C는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균형을 통해 면역을 지탱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연령별로 비타민C의 적정 복용량과 흡수 효율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간 신장 기능 변화에 따라 과유불급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실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복용량. 선생님, 저는 젊을 때처럼 1000mg씩 먹고 있어요. 괜찮죠? 이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마음이지만 몸은 나이를 따라 변합니다. 그때의 괜찮음이 지금의 과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이지만 흡수 대사 배출의 과정은 전적으로 간과 신장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 흡수율은 낮아지고 배출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30대 때의 복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 몸은 오히려 과부하를 느끼게 되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량은 남성 기준 100ml이고 여성 기준 85mg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항산화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일 300mg 정도가 적정선으로 권장됩니다. 그 이상은 몸이 활용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되며 일부는 옥살산 형태로 변해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의 대사 효소가 25~30% 감소합니다. 즉, 영양소를 분해하고 전환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예전에는 무리 없던 고용량 비타민C도 이 시기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양보다 리듬입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을 나누어 일정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아침 식사 후 300mg, 오후 2시 점심 식사 후 300mg 이렇게 2번 나누면 혈중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어
면역세포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노화 생리학적으로 검증된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폭발적 자극보다 리듬 있는 공급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비타민C의 체내 농도를 조절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수분 섭취량입니다. 노년층은 갈증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속도는 느려지고 혈중 농도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1.5-2리터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타민C 대사 과정이 원활해지고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고용량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나요?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고용량 1000mg 이상을 매일 섭취하면 속쓰림, 위산역류, 설사,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처리하지 못한 산성 대사물질이 위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풍 환자나 신장결석 병력자는 비타민C가 체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세포 재생과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지므로 비타민C가 부족하면 피로, 잇몸 출혈, 면역 저하가 더 쉽게 나타납니다. 즉, 조금 모자란 상태가 장기화되면 몸은 그 결핍에 익숙해지며 아픈 줄 모르는 만성피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비타민C는 젊음의 영양소가 아니라 균형의 영양소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만큼만 공급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나이에 맞는 섭취량을 지킨다는 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루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순서로, 어떤 환경에서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히 깨어나는지 하루 건강 리듬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면역력 회복을 위한 하루 루틴 비타민C의 효과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시간에 리듬을 맞추는 일이죠. 여러분이 하루 동안 비타민C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는 면역세포의 각성과 휴식 주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 비타민C는 리듬 영양소입니다. 하루 루틴만 바꿔도 몸의 피로도, 염증 반응, 집중력까지 달라집니다. 이른 아침, 몸을 깨우는 1단계 흡수. 아침 식사 후 20분 이내 따뜻한 물과 함께 300mg 정도의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입니다. 달걀, 두유, 견과류, 요구르트 등은 비타민C의 콜라겐 합성을 돕고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흡수 효율을 높여줍니다. 이 첫 번째 복용은 마치 면역세포의 알람시계 역할을 합니다. 밤새 휴식 모드였던 백혈구가 깨어나 혈액순환과 대사 반응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죠. 아침 햇살과 함께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준다면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점심, 면역력 유지의 중심축. 점심 식사 후 30분 이내에 두 번째 복용 300-400mg을 권합니다. 이때는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대입니다. 식사 후 올라가는 혈당과 산화 스트레스를 비타민C가 즉시 중화해줍니다. 이 복용이 하루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점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비타민C가 백혈구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점심 후 15분 산책과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약 25%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3호 후 산화 스트레스 해소 타임. 노년기의 오후는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 대신 비타민C가 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혈당이 서서히 떨어지며 생기는 피로감과 무기력을 비타민C가 완화시켜줍니다.
비타민C는 부신피질의 피로 회복에 관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피로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사저녁, 회복과 재생의 시간. 저녁 식사 후 1시간쯤 소량 5,3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시점은 몸이 낮 동안 받은 산화 스트레스를 정리하고 면역세포가 손상 부위를 복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들어온 비타민C는 단순히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복구의 신호등을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면이 더해지면 비타민C는 밤새 면역세포의 DNA 손상을 복원시키고 피부와 장기 회복을 돕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낮에는 방패, 밤에는 의사로 일합니다. 생활, 루틴 정리, 예시표 시간대에 섭취량 함께 먹으면 좋은 거 정리. 효과, 아침 8시 300ml로 달걀, 두유 세포 각성, 피로 완화, 점심 1시 300점 후 400ml 닭가슴살. 샐러드 혈당 안정, 항산화 강화, 저녁 7시 250, 300ml 두부, 브로콜리 세포 복구, 수면 전 회복 취침, 전불 한 잔, 노폐물 배출, 간 해독 보조. 이 루틴은 단순한 스케줄표가 아닙니다. 몸의 생체 시계와 비타민C의 작용 리듬을 일치시키는 면역 전략입니다. 이 리듬을 3주만 유지하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줄고 수면이 깊어지고 감기에 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죠. 비타민C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비타민E, 아연, 셀레늄 같은 항산화,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로의 작용을 재활성화시켜 면역 방어망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비타민C를 먹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비타민C 복용 습관을 바꾸고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된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1년 변화는 꾸준함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 비타민 하나로 달라진 삶. 그분은 74세의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은퇴 후엔 늘 피곤했고 감기가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저리고 밤엔 코가 막혀서 잠도 못 자요. 진료실에 앉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혈액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비타민C 수치는 정상 하한선보다 조금 낮았고 식습관을 보니 아침 공복에 커피, 점심은 김밥 한 줄, 저녁엔 맥주 한 캔. 비타민C 보충제를 사두긴 했지만 생각날 때마다 한두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나이 탓이겠지라며 체념했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그날부터 김영수 씨는 비타민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0mg고, 점심 식사 후 400mg, 저녁 식사 후 250mg. 커피는 식전으로 옮기고 잠은 11시 이전에 들기로 했죠.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라며 시큰둥했지만 3주째쯤 되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상, 머리가 맑았고 식사 후 졸음이 덜했고 무엇보다 감기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의 목소리엔 놀람보다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 그의 혈중 비타민C 농도는 초기보다 약 35% 상승, 산화 스트레스 수치는 40%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젊어지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이 말은 그 어떤 의학 논문보다 강력했습니다. 비타민C는 젊음의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되찾는 리듬의 신호라는 걸 그분은 몸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김영수 씨의 변화를 본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비슷한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던 영양제를 식사 후로 옮기고 커피를 줄이고 점심 산책 후 비타민C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친구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중에 올겨울 감기 걸린 사람 아무도 없네.
그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듬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약이 아닌 습관의 힘에서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도 김영수 씨의 사례는 흥미롭습니다. 그의 비타민C 섭취량은 하루 1000mg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용 타이밍이 바뀌자 면역지표, 림프구 활성도, 염증 수치, 피로회복지수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 조절자, 비아이오 리듬 모듈레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느리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맞춘 리듬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단단한 면역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시간의 지혜입니다. 김영수 씨는 지금도 매일 같은 말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비타민 하나로 하루가 다르게 보여요. 그의 평온한 미소는 비타민C가 단지 영양소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되돌려준 친구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방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비타민C가 단순한 알약이 아닌 당신의 하루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지만 큰 변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피곤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고 피부가 거칠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첫걸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타민C 하나, 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습관. 그게 바로 몸을 다시 건강한 리듬으로 돌려놓는 출발점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비타민C는 흡수율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복 복용은 피하고 식사 후 단백질 철분과 함께 드세요. 커피, 흡연, 야식은 비타민C를 무력화시키는 세 가지 적입니다. 고용량보다는 소량을 나누어 꾸준히 하루 2세 3회 섭취하세요. 60세 이후에는 간, 신장 기능을 고려해 총 6천 군기 준비로 이내로 유지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이것이 비타민C의 힘을 완성시킵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켜도 몸의 피로가 완화되고 면역세포가 제 리듬을 되찾으며 감기나 염증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달부터 해볼게요. 하지만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의 회복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실천이 내년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바로 오늘 식사 후 비타민C 하나를 챙기세요. 그리고 커피는 식전으로 옮기고 밤 11시 전에 불을 끄고 잠드세요. 그 작은 루틴 하나가 피로하던 몸을 바꾸고 감기에 약하던 면역을 단단히 세워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약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리듬의 동반자입니다. 하루하루 균형 잡힌 습관을 이어가다 보면 몸이 먼저 변화로 답할 것입니다. 피로 대신 가벼움으로, 걱정 대신 평온함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뀌는 그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내년 이맘때 지금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당신의 모습, 그 미소 속에는 비타민C 하나로 되찾은 건강한 시간의 리듬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